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68인 평범한 노점상 아주머니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30년 가까이 군방과 국화방 호떡을 팔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노점 할머니라고 부르죠. 허름한 옷차림에 돈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류장 앞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군밤을 구워놓고 국화방 반죽을 준비했죠.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서 제대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할머니 또 여기 앉아 계셔. 퇴근길 회사원 하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피해 크게 돌아가더군요. 마치 제가 길을 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시선에 이미 익숙해져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푸리거나 빨리 지나가려고만 했죠. 어떤 아이는 친구에게 저런 곳에서 파는 거 사 먹으면 배탈 난다며 키득키득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상훈이라는 분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런 둘이신 동네 유지 출신이죠. 퇴직하신 후로는 부동산에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야, 할머니. 여기가 당신 땅인가? 이상훈이 저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도로도 아닌데 여기 맨날 앉아있지 말고 치워. 보기 흉하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이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분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기요, 저도 생계가 있어서. 생계가 뭐야? 여기 곧 재개발 들어간다고. 미리미리 정리하라고. 이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동네 이미지만 나빠져. 빨리 치워. 이상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저에게 꽂혀 있었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군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웠는데 그 순간 제 오래된 가방이 살짝 열렸어요.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토지 등기부 등본을 얼핏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점상 할머니의 허름한 가방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서류철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내가 누군지 말이야.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격만 묻고 가거나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진짜 사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한 대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나마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호떡을 구워드렸어요. 하지만 그 학생도 돈을 주고는 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그런 모양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하루 종일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등과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갈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되어야 그나마 손님이 좀 더 있거든요. 그때 또 다른 회사원 몇 명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할머니 매일 저기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좀 민폐 아닌가? 길도 좁은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본 말들이었거든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냥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말로 추워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어요.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돈을 제대로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팔아야 할 게 많이 남았거든요. 할머니 힘들겠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군밤을 조금 사가시면서 몸 조심하세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갈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발걸음도 뜸해졌어요. 마지막 손님을 받고 난 후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몸서리가 쳐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특히 이상원 같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루 매출을 세어봤어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텨낼 만큼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 안에 든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많았죠. 언젠가는 큰 가게를 차리고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 꿈들을 품고 이 땅을 샀던 거예요. 당신 우리가 옳았나 봐요.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철을 꺼내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김순애. 틀림없는 소유주였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노점상 할머니가 그 비싼 땅의 주인이라니. 저 역시 그럴 것 같았거든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모욕을 씻어내겠다고 말이에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꿋꿋이 버텨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날은 좀 다른 일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점심시간 즈음이었을 거예요. 한 남자가 정류장 근처로 걸어오더군요.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걸음걸이가 뭔가 낯익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45살이 된 민수는 한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착한 아들이지만 가끔 제가 노점상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일 때가 있었죠. 민수는 동료 2명과 함께 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기 노점상 할머니가 손 흔드시네. 민수의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 그냥 지나가요. 매일 저기 계신 분이에요. 민수가 동료를 재촉하며 빨리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를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손을 내렸지만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빠르게 사라졌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서럽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민수가 집에 들렀어요.
요즘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찍 왔나 보더군요. 엄마 오늘도 나가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그럼. 안 나가면 뭘 먹고 살겠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민수야.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해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했던 얘기지만 직접 듣고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가 노점상 하시는 거 동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냥 쉬세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는 잠시 더 있다가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라고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과거 사진들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서류들이 많았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땅을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았죠. 여보, 이 땅 사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글쎄다 순애야. 너무 외진 곳 아닌가? 돈만 날릴 수도 있어. 남편은 걱정스러워 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결국 저희는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허벌판을 왜 사냐고 돈을 땅에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땅이 귀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땅이 되었잖아요. 이 땅은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지 민수야.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노점상 하는 엄마가 그런 비싼 땅의 주인이라니.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가 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어요. 제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아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그 땅을 지켜온 것도 모르고 있었죠. 언젠가는 민수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민수와 마주쳤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혹시 오늘도 민수가 지나갈까 싶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길로 다녔을 거예요. 저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가끔씩 들리는 수군거림,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고독함.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새벽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소와는 달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재개발 공사 곧 시작된다더라. 여기 다 밀어버린다고 하던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재개발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돌고 있던 소문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더군요. 저는 평소대로 자리를 펼치고 군밤을 구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점심시간 즈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낯설었지만 뭔가 중요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 대한건설이사 최정우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군요. 사실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최정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 곧 재개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대 상인분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해요. 재개발이요? 저는 놀란 척 물어봤어요. 물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요. 네. 아마 다음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할머니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장사를 해야 하나요?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최정우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표정에서는 전혀 미안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참고로 혹시 이 땅에 대해 뭔가 권리를 주장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권리요? 네. 임대차 보호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공적 사업이라서 그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제가 뭔가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다른 노점상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건설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똑같은 얘기를 했나 보더군요. 순애 언니 우리 이제 어쩌죠? 옆에서 과일을 팔던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글쎄다. 일단 지켜보자. 언니는 여유 있으시네.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워낙 입이 빠른 분이에요. 제 유일한 벗이지만 가끔은 질투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언니 진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30년 동안 장사했는데 뭘 어쩌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짐을 쌌어요. 재개발 소식에 모두들 겁을 먹은 거죠. 하지만 저만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가세요?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들어오면 어쩌실 거예요? 그때 되면 생각해 보죠. 저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제 정체를 밝혀야 할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다시 서류들을 정리해 봤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그리고 과거 토지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다른 노점상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들 짐을 싸고 다른 곳을 알아보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아직도 저기 있네. 재개발 소식 못 들으셨나? 아니면 갈 데가 없으신가 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묵묵히 장사를 계속했어요. 오히려 손님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더 눈에 띄었나 보더군요. 점심시간에 영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언니,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데 왜 못 있겠어? 하지만 재개발 들어오면 영자야 너는 걱정 말고 내일 알아봐.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영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영자에게도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가 이상해요. 평소와 다르다고요. 영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최정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네, 아직 갈 데를 못 찾아서요. 하지만 공사 일정이 있어서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우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렸어요. 그럼 어쩌라고 하세요?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맨날 여기 앉아 있더니 돌아보니 이상훈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셔야 해요. 여기 곧 좋은 건물 올라갈 거라고요. 이상훈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저 할머니만 왜 이렇게 버텨? 최정우가 이상훈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마 갈 데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상훈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최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칙이요?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규칙이 뭔가요? 뭐가 뭐냐고요? 여기 사유지라고요. 무단점유는 불법이에요. 이상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유지라고요? 제가 되물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말이에요. 당연하죠. 여기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할머니가 뭔 권리로 여기 앉아 있어요? 이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저를 혼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럼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이상훈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야. 건설사에서 알아서 했겠죠. 중요한 건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최정우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서류철을 열어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꺼냈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뭔지 궁금해하며 목을 쭉 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최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토지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죠. 제 말에 이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그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어디서 주워온 서류인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정우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한참 통화를 한 후 최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30년 전에 제 남편과 함께 산 땅이에요. 이상호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노점상이 이런 비싼 땅의 주인이라고? 비싸긴 뭐가 비싸요.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누구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최정우는 서류를 여러 번 들여다본 후 저에게 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호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라고 해도 그럼 왜 지금까지 노점상을 한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제 땅에서 제가 장사하는데. 제 대답에 이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노점상 할머니가 땅 주인이었다니. 진짜 세상 모를 일이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진실이 밝혀진 거죠. 최종호와 이상호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특히 이상호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호떡을 구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벌어진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진짜 노점상 할머니가 땅 주인이래요? 세상에 그럼 엄청 부자시네. 왜 지금까지 노점상을 하셨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아침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소 저를 피해 다니던 회사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자체를 존중한 게 아니라 제가 땅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거니까요. 오후에 영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언니 소문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언니가 이 땅 주인이라는 얘기요. 응, 맞아. 제가 간단하게 답하자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저한테도 비밀로 한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필요가 없었다고요? 저는 언니 걱정해서 그동안.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괜히 걱정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오해하지 마. 내가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할 시기가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언니가 힘들어하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혹시 도울 일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영자의 말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저를 걱정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미안해 영자야. 하지만 나도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요? 언젠가는 얘기해 줄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영자는 여전히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처럼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난 동네 신문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인터뷰요? 네. 이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해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많아서요. 기자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해줬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그 땅 주인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너 아버지와 함께 산 땅이야. 그럼.
그럼 엄마는 왜 지금까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일 집에 와. 자세히 얘기해 줄게. 네,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민수에게도 모든 걸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어제 일로 인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저를 피해 다니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정중하게 부탁하더군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저는 정성스럽게 호떡을 구워줬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대단하니?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는데도 꿋꿋이 견디셨잖아요. 견딘 게 아니라 내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 30년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왔습니다. 회사 일을 빼먹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왜 울어? 별일 아니야.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창피하다고 한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됐어. 저는 민수의 손을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오해했는데요. 때가 되면 다 밝혀진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도 이제 알았잖아.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큰 일들이 남아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오후 늦게까지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민수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과의 오해도 풀렸고 첫 번째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점상 할머니가 사실은 땅 주인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나갔거든요. 진짜 신기하네. 그럼 엄청 부자시겠어. 아니야, 부자면 왜 노점상을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신기해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장사를 계속했어요.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땅 주인 맞아요? 호떡을 사러 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럼 왜 노점상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굳이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영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언니,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무슨 말? 언니가 정말 땅 주인이 맞냐는 얘기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네. 서류를 위조했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왜 지금까지 노점상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글쎄요. 언니를 오래 알았지만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영자도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뭔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영자에게 얼마나 말해줄지 말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훈이 몇 명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에게 다가온 거죠. 할머니,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 서류 말이에요. 정말 진짜 맞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싼 땅의 주인이면서 왜 노점상을 해요? 이상훈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뭘 하든 제 자유잖아요. 자유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혹시 그 서류가 뭐라고요? 저는 이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니, 그게 혹시 가짜일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와서요. 가짜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이상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이 분들이 엄마 서류가 가짜라고 하네. 가짜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이상훈이 제안했어요. 그러죠. 확인해 봅시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저희는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상훈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민수까지 함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제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직접 조회도 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 김순애 씨가 해당 토지의 정식 소유주가 맞네요. 법무사의 말에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언제 산 거예요? 1994년 3월 15일에 매입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년 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이면 정말 그 땅이 허허벌판이었을 때니까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 네, 정말 그 땅의 주인이 맞습니다. 이상호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땅의 주인이었던 거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상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훈 씨, 제가 뭘 하든 제 자유예요. 제 땅에서 제가 장사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해요. 제 말에 이상훈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동네 전체가 들썩였어요. 노점상 할머니가 정말 땅 주인이라는 게 확인된 거니까요. 세상에, 정말 대단하네.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노점상을 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걸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밝혀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수가 집으로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오늘 이상훈 아저씨 표정 보셨어요? 봤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는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요. 민수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모르고 한 일이잖아. 엄마는 너무 착해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할 텐데. 저는 민수를 보며 웃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가끔은 너무 순수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민수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앞으로 더 복잡한 일들이 생길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해.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야. 제 말에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 존경이 섞여 있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즈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최정우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최정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재개발 관련해서요. 할머니께서 토지 소유 주시니까 저희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최정우의 말에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의요? 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땅을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최정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적정한 가격이라고요? 네. 시세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최정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 땅을 사려고 하세요? 재개발 계획상 그 위치가 중요해서요. 할머니 땅이 없으면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안 팔면 어쩔 건가요? 그야. 할머니 결정에 따라야죠. 하지만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최정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은 압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 일정이 있어서요. 최정우는 명함을 하나 더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오후에 영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언니, 건설사에서 사람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서 다 봤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땅을 사겠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그럼 대박이네요. 얼마나 준다고 했어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안 들었어. 빨리 팔아요, 언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글쎄다.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왜요? 좋은 가격 받고 팔면 되잖아요. 영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땅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어. 그냥 돈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 제 말에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참 이상해요. 돈 벌 기회인데. 저녁에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건설사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쩌실 거예요? 일단 지켜보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야.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최정우의 방문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어요.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정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 2명과 함께였죠. 할머니,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최정우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30%요? 네. 그리고 이주 비용도 따로 지원해 드리고요. 조금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 없어요. 왜죠? 더 좋은 조건을 원하시는 건가요? 최정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라고요? 할머니, 감정에 매여서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감정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은 더 오를 텐데요. 제 말에 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에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손해가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신들 기준이고 제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최정우는 법무팀 직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안은 언제까지나 유효한 게 아니에요.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정우와 건설사가 그냥 포기할 리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 더 큰 압박이 시작됐어요. 할머니,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한 공무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시청에서요? 네. 이 일대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노점상 영업이 금지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계획이었어요. 다만 할머니가 토지 소유주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서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건설사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 땅에서도 장사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구 내에서는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되거든요. 이상하네요. 제 땅인데 제가 뭘 하든 제 자유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 우선되거든요. 저는 그 공무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수법이었지만 실제로 당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재개발 사업을 방해한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재개발을 방해한다고? 네. 욕심 부려서 땅을 안 판다고. 그래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참 빠르네. 벌써 그런 소문을 퍼뜨리다니. 엄마 이거 심각해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제 태연한 반응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엄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대책은 이미 다 세워놨어. 네? 저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 이 정도로 포기할 엄마가 아니야. 그날 저녁 영자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니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무슨 말? 언니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좀 생각해봐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자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글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니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냥 팔아요. 좋은 가격 받고 팔면 되잖아요. 영자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외로워졌습니다. 영자야, 너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영자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저기 욕심쟁이 할머니 온다. 재개발 방해하는 사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존경한다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손님도 확연히 줄었어요. 아무도 제게서 뭘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그나마 한 학생이 다가왔는데 친구들이 말렸어요. 야, 거기서 사지 마. 저 할머니 욕심쟁이래. 맞아. 우리 동네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이야. 그 학생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계속 느낄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상훈이 몇 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고요? 땅 파세요. 이 동네 전체가 할머니 때문에 피해 보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이상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본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땅을 제가 어떻게 하든 제 자유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요.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재개발이 멈춰 있잖아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건설사 사정이에요. 아, 정말 답답해. 할머니가 팔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상훈이 머리를 걸쩍이며 말했어요. 이상훈 씨, 그럼 당신 집도 누가 사겠다고 하면 바로 팔 건가요? 그야. 좋은 가격이면 팔죠. 좋은 가격이라는 게 누가 정하는 건데요?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적이라고요? 네. 개인의 욕심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이요? 그게 뭔데요? 재개발이 되면 이 동네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요? 제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사 가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실 건가요? 그야.
집값이 비싸서. 그럼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발전이네요. 저는 일어나서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고요. 그런데 왜 저더러 떠나라고 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어쨌든 할머니가 완고하게 버티면 안 돼요. 이상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는 사람들과 함께 떠났어요. 혼자 남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존경한다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뭐. 하지만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민수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니? 글쎄요.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 때문인가요?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땅에는 내 아버지의 꿈이 담겨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도 말이야.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민수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건설사에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마지막 통보입니다. 최정우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변호사 2명과 시청 공무원까지 대동했습니다. 마지막 통보요? 네. 이번 주 안에 결정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 절차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입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토지 수용이라고요? 네. 재개발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 개인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중요하죠. 하지만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최정우가 말했어요. 공익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재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받으시죠. 충분한 보상금을 드리잖아요.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재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누구인가요? 물론 지역 주민들이죠. 정말 그런가요? 아파트 값이 비싸서 기존 주민들은 대부분 이사 갈 텐데요. 제 질문에 사람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시장 경제의 원리죠. 그럼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발이네요.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정우가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받아 보자고요. 제 말에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든 어렵든 해봐야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그럼 법정에서 뵙죠.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최정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법정까지 갈 생각인가 봐. 이제 완전히 동네 골칫덩이가 됐네. 저렇게 고집 부리면 뭐가 좋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법정까지 갈 생각이에요?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상대는 큰 건설사라고요. 그래서 더 싸워야지. 제 대답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변호사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걱정 마. 이미 알아봤어. 정말요? 응. 내가 생각 없이 이런 일 벌이는 줄 알았니?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그냥 호떡만 구운 게 아니야. 저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왔어. 법적 자료도 다 정리해놨고 믿을 만한 변호사도 이미 만나봤지. 그럼 승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승산이 있다기보다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건설사에서 토지 수용 신청을 냈고 저는 그에 맞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끝까지 가실 생각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말렸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기기 힘들 텐데요. 이겨봐야 알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저는 제가 구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김순애 씨, 토지 수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어봤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개발이 진정한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에 건설사 측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사와 투자자들입니다. 기존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어요. 건설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개발을 통해 지역 전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공익사업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거주권은 어떻게 보장하실 건가요? 제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충분한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이주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쫓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다음 심리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판사가 선고하며 첫 번째 심리가 끝났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상황이 쉽지 않아요. 상대 측 준비가 철저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다음 심리 때 보여드릴게요.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진 걸 느꼈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졌네. 법정까지 가면서 버티는 걸 보니 정말 고집이 세다. 이제 완전히 민폐가 됐어.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오래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법정 어땠어요? 그럭저럭이야. 사람들이 많이 안 좋게 말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곧 다 해결될 거야.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저는 빙긋 웃었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다음 법정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민수는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도 건설사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최정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지금이라도 합의하시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합의요? 무슨 조건인데요? 기존 제안에서 50%를 더 올려드리겠어요. 50%요? 제 반응을 보고 최정호는 기대감을 품은 것 같았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거절할게요. 뭐라고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정호는 완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이기기는 글렀어요. 그건 해봐야 알 일이죠. 최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떠났어요. 드디어 두 번째 법정 심리 날이 왔습니다. 저는 큰 가방을 하나 더 챙겨서 법원에 갔어요. 할머니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 변호사가 궁금해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요. 증거라고요? 네. 이걸 보면 누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인지 확실해질 거예요. 법정이 시작되자 판사가 말했어요. 지난번 심리 이후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사 측에서 먼저 서류를 제출했어요.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김순애 씨 측은 어떻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어봤어요. 이 재개발 사업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말에 건설사 측 변호사들이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서류들은 이 재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기획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특정 업체들이 이 지역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시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보상금만 지급하고 내쫓는 것이 목적이었죠. 법정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재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대부분이 건설사와 연관된 투자자들이에요. 건설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서류들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출처요? 모두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식 서류들입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서류들을? 김순애 씨가 직접 수집한 것들입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김순애 씨 이 서류들을 언제부터 수집하기 시작했습니까? 30년 전부터입니다. 30년 전부터요? 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제 답변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재개발 계획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노점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제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판사가 그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시계획학 박사학위요?
네. 그리고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20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노점상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문 지식은 계속 활용했죠. 어떻게요?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분석해서 미리 땅을 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재개발이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건설사 측을 바라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사 측 변호사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재판장님, 일단 휴정을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30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법정 밖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박사학위가 있으세요? 시청에서 일하셨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진실은 적절한 때에 밝혀져야 하니까요. 재판이 재개됐을 때 판사는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또한 김순애 씨의 토지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향후 이런 식의 개발 압박을 금지합니다.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계속 제 자리에서 장사할 거예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저를 맞았어요. 어제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박사님이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 자체를 존중한 게 아니라 제 학력과 경력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거니까요. 법정에서 승리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호떡 5개 주세요. 군밤도 좀 주세요. 박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갑자기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욕심쟁이 할머니라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상훈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요? 박사님이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노점상이었다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제 질문에 이상호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학력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이상호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동료들이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민수 과장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동료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자랑이라니 뭘 자랑했나요? 어머니가 도시계획 전문가셨다는 얘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따로 얘기하자. 동료들이 떠난 후 저는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이유가 뭐야? 엄마가 박사님이시고 전문가시니까요. 그럼 내가 그냥 노점상이었다면?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야, 내가 박사든 노점상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엄마라는 거야. 네, 알겠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완전한 이해를 읽을 수는 없었어요. 오후에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박사님이셨다니. 영자야,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박사라서 대단한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더 대단해요. 영자의 대답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도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언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래도 사람들이 언니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영자야,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이유가 내 학력 때문이라면 그건 진짜 존중이 아니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기분 좋기보다는 복잡해. 그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원했던 결과가 이런 건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게 된 건 좋았지만 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본 모습보다는 제 학력과 전문성 때문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방송 인터뷰요? 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노점상 할머니가 사실은 박사였다는 스토리가요.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기자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인터넷에도 제 이야기가 올라왔고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대박, 진짜 반전이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왜 박사가 노점상을 했을까?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시장에서 사람이 왔어요. 할머니, 시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시장님이요? 네. 이번 일로 지역이 유명해졌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요? 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저는 선웃음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말썽꾸러기 취급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장사하는 게 좋아요. 그날 오후 최정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도시계획 컨설턴트로 모시고 싶어요. 컨설턴트요? 네. 박사님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저는 최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고집 센 할머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제가 잘못 알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보네요. 최정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거절할게요. 왜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최정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떠났어요.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렇지. 왜 다 거절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자체로 결정되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엄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엄마를 존중하잖아요. 진짜 존중일까? 아니면 내 학위를 존중하는 걸까? 제 질문에 민수는 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결과가 이런 건지 말이에요.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인식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제 땅에서 당당하게 살 권리를 지켜낸 거죠. 그것만으로도 30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법정 승리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제 권리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정류장 앞에 작은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무료 도시계획 상담소 마이너스 김순애.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해 드리려고 해요. 상담이요? 네. 재개발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상담자는 뜻밖에도 영자였어요. 언니, 우리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야, 먼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해. 누가 주도하는 사업인지, 진짜 주민들을 위한 건지 확인해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시청에 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해봐. 그리고 주민 설명회에 꼭 참석하고. 영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며칠 후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희 집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건축 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허가요? 네. 높이 제한, 일조권 침해 여부 같은 것들을 점검해야 해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말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제 상담소는 동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었어요. 한 달 후 시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박사님, 시장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에도 거절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시민 옴부즈맨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옴부즈맨이요? 네.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급여는 없어도 되나요? 네? 왜요? 제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공무원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명예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해요. 노점상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공무원은 당황했지만 시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시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시민 옴부즈맨 역할을 해주세요. 정말인가요? 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가요? 가끔은 시청으로도 나와주세요. 시민들이 더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시민 옴부즈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정류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상담소를 운영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해요. 그게 뭔가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 제대로 안 됐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여성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하죠?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작은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지나자 제 상담소는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박사님, 전국에서 이런 상담소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와요. 민수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전국에서요? 네. 박사님을 모델로 해서 각 지역의 시민 상담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그럼 하실 거예요? 직접 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왜 직접 안 하세요? 내 자리는 여기야. 이 정류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지. 민수는 아직도 제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강의요? 네. 시민 참여와 도시계획이라는 과목이에요. 재미있겠네요. 하실 거예요? 주 1회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그럼 교수님이 되시는 거네요. 교수가 아니라 그냥 경험을 나누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학생이 강의 후에 다가와서 말했어요. 뭐가 대단해? 박사님이면서 노점상도 하시고 시민들도 도와주시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배운 걸 사회에 돌려주는 거지.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젊은 세대의 생각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돌아보니 예전에 건설사에서 압박을 가하던 최정우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사실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요? 네.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개발이 뭔지 누구를 위한 건지 말이에요. 최정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하신 것 같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최정호가 떠난 후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니까요. 저녁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왜?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도움이라기보다는 함께 하는 거지. 함께요? 응. 나 혼자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민수는 이제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처음에 왜 학력을 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엄마 자체를 봐주길 원하셨던 거죠. 맞아. 학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김순애를 봐주길 원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엄마를 제대로 보고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엔 박사라서 존경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됐네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희망은 있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이 땅을 처음 샀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될 거라고. 지금 보니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런 건가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말이에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류장에 나와서 장사를 했고 사람들의 상담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제 호떡과 군밤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박사님,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관리비 내역서를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 보세요. 이 항목들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불필요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주민동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민대표 회의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서너 명이 상담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퇴직한 공무원 한 분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급여는 못 드려요. 급여는 상관없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서 작은 시민상담소가 점점 커졌어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박사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박사님의 상담소 만족도가 98%예요. 시청보다 높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시에서 정식으로 시민상담센터를 만들어 드릴까 해요.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좋은 제안이지만 거절할게요. 왜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시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사님을 명예교수로 모시고 싶어서요. 명예교수요? 네. 박사님의 활동이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할게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요. 저는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서 실천하는 게 더 좋아요. 총장도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녁에 민수와 영자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또 대단한 제안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그런 것 같네. 왜 다 거절하세요? 내가 원하는 삶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엄마가 원하는 삶은 뭐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류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지나가며 인사하는 이웃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시민들. 이거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언니 말이 맞아요. 영자가 거들었어요. 언니가 이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편해해요. 만약 큰 건물 안에 있다면 무서워서 못 찾아올 거예요. 맞아, 영자야. 너도 이제 내 마음을 알겠구나. 그날 밤 집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 봤어요. 30년 전 이 땅을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날까지. 모든 게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꿈이 이루어졌네요. 저는 남편 사진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세상.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정류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상담소 사장님 파이팅.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도 다양해졌어요. 할머니, 박사님, 사장님. 하지만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박사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뭔가요?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네. 만약 처음부터 박사 신분을 밝히고 사셨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거니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정한 존중이 뭔지도 배웠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건가요? 계속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요? 영원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동안은요. 기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뭐요? 여러분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고맙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류장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가끔씩 늦은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 이제야 제대로 피는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68의 나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김손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지위, 학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순애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이야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애 할머니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진정한 성공의 의미예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배운 것을 사회에 돌려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순애 할머니는 30년 동안 무시와 편견을 견뎌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을 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